본격적으로 오펜하이머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 볼까요? 스트로스는 그에게 질문하는 보좌관에게 오래전 일이라 말하면서도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그가 이미 오펜하이머에게 어떤 일을 했고 그것이 자신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트로스는 그 일을 정말 물어볼까? 라는 언급으로 이미 그의 불안한 심리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보좌관이 스트로스 씨 라고 부르자 제독이요 라고 말하는 부분에선 그가 상당히 자존심이 세고 직위에 집착하며 심지어 열등감이 커 보인다고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실험 물리학에 대해 호기심이 생긴 오피는 유럽으로 떠났는데요. 자신에게 실험의 재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모자라 지도교수였던 블랙킷과 잦은 마찰이 일어나자 현재의 청산가리로 독살하려 할 만큼 그가 타지에서 얼마나 정서적으로 불안했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펜하이머는 뉴멕시코의 어떤 점을 사랑했을까요? 드넓은 황무지와 인디언의 자유로움, 쏟아지는 별, 모든 것에 매혹될 만큼 아름다웠으며 물리학과 뉴멕시코를 합치면 내 삶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오피는 어쩌면 항상 뉴멕시코의 황무지를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오펜하이머가 바라보며 강조되는 피카소의 그림,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여인은 한 명의 형태를 띠지만 두 명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미뤄보았을 때 오펜하이머의 인생에서 가장 강렬했고 인생의 동반자이자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던 키티와 진을 의미한다고 해석해보았습니다. 또한 오피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듣는 장면도 굉장히 강조되어 보여졌죠. 실제 오펜하이머가 스트라빈스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인물로서 실제로도 직접적인 연이 닿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펜하이머는 자신의 장례식에 그의 음악을 틀어달라고 할 정도였는데 우연의 일치로 스트라빈스키 또한 자신의 장례식에서 오피와 같은 음악을 틀었다고 하죠. 두 인물의 갈등의 시작점으로도 볼 수 있는 이 장면은 오펜하이머의 오만하고 거만한 성격이 잘 보여지는 장면 중 하나인데요. 오펜하이머를 만나기 위해 온 매무새를 다듬는가 하면 존경한다 말하며 자신의 연구소를 뽐내듯 보여주던 스트로스는 분명 오펜하이머에게 호감이 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후 아인슈타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비난했다 여기며 오펜하이머를 경멸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르웨이의 동위원소를 수출하는 문제로 투표가 열렸을 때에도 크게 망신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그는 케네스 니콜스와 보든과 작당모의하여 오펜하이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몰락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성공하였죠. 이 부분에서의 대화는 극 중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극적으로 긴장감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이때의 만남이 오펜하이머와의 두 번째 만남으로 실제로 오펜하이머는 음악을 좋아하는 아인슈타인을 위해 그의 집에 안테나를 달아 그가 좋아하는 공연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둘의 관계는 좋았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연 파티에 참석한 오펜하이머는 이곳에서 진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관계를 갖던 도중 진은 오펜하이머에게 바가바드 기타를 건네며 읽어보라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 문장은 훗날 트리니티 실험이 끝나고도 들려지면서 이 영화의 가장 큰 축이 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슈벨리에 부부를 초대한 오펜하이머는 슈벨리에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혹시 자신의 과학적 작업에 대한 정보를 소련에게 넘길 수 있겠냐는 엘텐튼의 질문이었는데 그는 앞에서는 그것은 중조라고 말하면서도 이를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페시 대령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며 슈벨리에를 보호하려 일부러 엘텐튼의 이름을 언급했지만 영화에서 그려지듯이 페시 대령은 누구보다 집념이 강했던 사나이였고 오펜하이머는 이를 간과하여 그 스스로에게 가장 큰 오명을 쓰게 된 사건입니다. 한편 시카고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페르미와 실라르드가 진행했던 시카고 파일 1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0.5W짜리 최초의 원자로인데요. 여기서 힐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얄밉게 그런 데서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겠냐며 빈정대는 실라르드의 말을 받아 적는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힐입니다. 이 데이비드 힐은 훗날 법정에서 스트로스를 탓하며 오펜하이머의 편에 서게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논란에 소름 돋는 연출력이 가장 돋보이는 장면이라고 생각되는 이 장면은 부인이 듣고 있는 와중에도 다른 여자와의 불륜 사실에 대해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중대한 청문회 자리이기에 기록이 평생 남게 될 것을 아는 오펜하이머의 참담한 심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펜하이머의 발라 상태는 부인인 키티에게는 불륜의 사실로 벌거벗은 진과의 관계를 떠오르는 장면인과 동시에 오피 자신은 정말 발가 벗겨지는 것과 같은 수치심과 무력함이 시각적으로 연출이 된 장면이죠. 트리니티 실험을 앞두고 극비 프로젝트인 만큼 아내에게도 실험의 성공 여부를 알릴 수 없었던 오펜하이머는 키티와 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를 정했고, 이는 청문회가 끝났을 당시 침대볼을 걷지 말라는 문장으로 다시 한번 쓰이게 됩니다. 교신하는 전화가 끊기듯 들리고 핵이 터지는 소리가 뒤에 들리는 등의 연출은 실제 핵폭발과 유사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연출된 장면이라고 합니다. 방사능으로 인해 통신에 오류가 생기고 소리보다 빠른 빛이 먼저 보이는 등의 논란의 연출로 인해 더욱 현실감 있게 현장을 느낄 수 있었죠. 트리니티 실험을 보던 오펜하이머는 기타 경전의 구절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원자폭탄으로 더 이상의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믿은 오펜하이머는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국민 약 22만 명이 죽고 나서야 핵폭탄에 대해 반대를 결심하게 됩니다. 오펜하이머가 보는 환영 속에서 방사능 피격을 당한 듯 피부가 벗겨진 채 오펜하이머를 응시하는 여성은 실제 놀란의 딸이 연기했다고 합니다. 놀란은 한 인터뷰에서 왜 딸에게 저 역할을 주었냐고 묻는 기자의 말에 만약 누군가 희생해서 가장 속상한 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 것이라 생각해 딸에게 배역을 주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비명소리와 불에 타버린 시체를 밟는 오펜하이머, 연구소 직원의 구토하는 환영 등 오펜하이머는 엄청난 죄책감에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 트루먼은 언행이 거칠고 성격도 포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핵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손에 피가 묻었다며 죄책감에 좌절하는 오펜하이머에게 수건을 흔드는 장면이 보여지는데, 이는 피가 묻었으니 이걸로 닦으라는 연출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트루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총대를 메고 결정한 일이었고 모든 비난은 자신이 받게 되었는데, 그런 그의 입장에서는 그저 한낱 어리광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트루먼은 오펜하이머를 완전히 배척하게 되며 스트로스에게 힘을 실어 오펜하이머의 몰락에 일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트루먼이 징징대는 애들은 들이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실제로 오펜하이머에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장장 두 편의 영상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논란의 연출력에 감탄하게 되는 영화였는데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손 안의 무비였습니다. Near zero. What do you want for theory alone?